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 풀기 전에 문제를 읽는 법부터 우리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문제 읽는 데서라도 단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읽는 법부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문틀을 보시면은요. 다음 문부터 수업 장면이 다까지 해가지고 우리 온점이 나와 있죠. 자, 이 온점을 기준으로 온점 앞부분은요. 온점 앞부분은 아래 나와 있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시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제시문이 되는 거예요. 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온점 뒤에 있는 질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할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바로 제시문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가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했으니까 제시문에서 가를 먼저 찾습니다. 가를 찾아봤더니 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 위에 학습 목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가 무엇인지는 바로 위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상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회계상 거래 또는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가는 회계상 거래에 대한 설명인지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의 부연 설명을 봤더니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감이 오나요? 자, 뒤에 한 번 더 키워드 나옵니다. 화폐 가치로 측정이 가능한 것 뭐예요? 바로 회계상 거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즉, 가에는 회계상 거래가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를 찾으시오 라는 게 되겠죠. 자, 바로 답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답지 1번을 봤더니 상품 7만원에 대한 매출 주문 전화를 받았다. 자, 매출을 주문했는데 그에 대한 계약금이 오고 간 게 아니라 전화만 받은 거예요. 주문 전화만. 그러면 우리한테 오고 간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주문 전화를 받은 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가 없고요. 2번 업무용 복사기를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마찬가지로 얘도 계약만 했어요. 계약만 하고 계약금이 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3번 월급의 200만원의 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했죠. 마찬가지로 채용만 했고 급여가 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로 볼 수가 없고요. 업무용 건물을 월세 1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 계약하다. 얘도 지금 계속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죠. 2번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임차 계약했기 때문에 오고 간 게 없어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상 거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5번이 정답이구나 하고 넘어가겠죠. 자, 그럼 왜 5번이 정답인지 한번 볼게요.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 보관 중이던까지는 거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상품이라는 자산이 소실되었다. 자, 소실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없어졌다, 사라졌다. 즉 화재로 인해서 상품이 불타버렸다. 그럼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의 감소를 일으켰기 때문에 5번은 회계상의 거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을 봤더니 7월 31일의 거래 내용을 동그라미 주 입장에서 분기할 때 자, 중요한 키워드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동그라미 주식회사 입장입니다. 동그라미 주식회사. 밑에 제시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제시문에 동그라미 주식회사도 나오고 세모 주식회사도 나와요. 자,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분개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주식회사는 채권자입니다. 동그라미 주식회사 채권자고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 분개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거 나오죠. 대변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변 거래 요소. 자, 채권자의 입장에서 대변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제시문으로 넘어가서요. 이자 영수증이 나와 있어요. 이자 영수증이고요. 밑에 거래 내용이죠. 내용을 봤더니 7월 31일 날 매월 말일에 받기로 한 당월분 이자를 뒤에 비고란에서 현금으로 수취했습니다. 당월분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했다.
자, 요거에 대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현금으로 수취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이에요. 채권자는 우리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현금을 수취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10만 원을 받았고요. 대변에는 이자를 받았어요. 자, 이자를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당월분. 이번 달에 받을 이자니까 이번 달 이자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대변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분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는 뭐가 발생했어요? 대변은 수익이 발생했고요.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이 났으니까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 지금 동그라미 주식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분개를 했고요. 문제에서는 대변 거래 요소를 물어봤으니까 대변 수익의 발생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번외로 선생님이 세모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도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넘어와서요. 자, 세모 주식회사 입장입니다. 세무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이 이자를 채무자죠. 채무자니까 이자를 지급해야겠죠.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자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비용이 발생하는 어느 왜이죠? 좋아요. 차변에 이자 비용 10만 원. 이렇게 분개할 수가 있고요. 비고란에서 현금 거래가 되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무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분개를 해봤고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당월분 이자가 아니라 당월분이 아니라 차기분 다음 달 거 차월분 이자에 대해서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차월분 이자를 거래했을 경우에 분개도 한번 볼게요. 자, 차월분 이자를 거래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동그라미 주식회사 입장과 세모 주식회사 입장을 한번 봐야겠죠. 자, 동그라미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이자를 받은 거겠죠. 계속 현금 수치로 갈게요. 그럼 차변은 현금 10만 원 똑같이 갈 거고요. 자, 다음 달 이자를요. 매월 말일인데 이달에 받기로 했어요. 오늘 받았어요. 다음 달 거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게 되겠죠. 자, 먼저 받은 이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먼저 받은 돈 선수금이죠. 근데 얘는 이자라는 수익이기 때문에 선수 이자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수이자, 먼저 받은 이자, 먼저 받은 돈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무주식회사 입장도 한번 해볼게요. 세무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현금을 지급했겠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은 변동 없을 거고요. 우리가 다음 달 이자를 먼저 지급한 상황이에요. 먼저 지급한 거 선급금이죠. 그래서 이자를 먼저 지급했다 해서 선급 이자 1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급이자 여러분 너무 좀 낯선 단어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선급이자 또는 선급금이라고도 처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선수이자도 선수금이라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선급이자든 선급금이든 세무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이 경우에 차변 요소를 물어보게 된다면 차변은 선급금이라는 차변에 와서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요. 당월분 이자로 나왔고 동그라미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한 상황에서 대변 요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의 발생이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채무자 입장인 세무주식회사 입장에서 거래를 했다면 비용의 발생 5번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당월분 이자라는 걸 캐치하지 못했다면은 충분히 자산의 증가라던가 부채의 증가라는 오답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문제를 풀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의 입장으로 분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변의 거래 요소를 찾는 건지, 또 제시문으로 넘어와서 이자가 언제의 이자인지, 당월분인지 차기분인지 전월분인지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의 거래 내용을 동그라미 주식회사 입장에서 분개할 때, 자, 누구 입장이에요? 동그라미 주식회사 입장에서 분개할 때 차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속하는 자산 구분 항목. 무슨 자산이냐? 유동자산이니 비유동자산이니, 또 유동자산이면 당좌자산이니 재고자산이니, 비유동자산이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구분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디에 속하니? 자, 일단 차변에 뭐가 나타나는지 계정 과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바로 제시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시문으로 넘어가 봤더니 세모 은행은 보이지만 동그라미 주식회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자에서 다음은 동그라미 주식회사의 예금 계좌 대장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동그라미 주식회사의 예금 계좌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주식회사 입장의 예금인 거죠. 그러면은 개설일자를 봤더니 4월 1일 거래일이 되겠죠. 자, 4월 1일 이날에 개설을 했습니다. 자, 개설을 4월 1일에 했고요. 예금은 정기예금입니다. 자, 정기예금인데요. 정기예금은 단기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장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개설했을 때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들어가는지 혹은 1년 이상으로 넘어가는지, 일단 요걸 기준으로 당좌자산, 유동자산 안에 있는 당좌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고, 또는 1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뭘 보면 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만기일자를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개설했는데 오늘로부터 만기일이 2023년이에요. 3년이나 더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1년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서도 아까 비유동 자산에 뭐가 있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플러스로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있죠. 근데 얘는 복이 없으니까 이제 버려주시고요.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면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은 여러분 뭐가 붙죠? 왜 정기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 놓죠? 그렇죠. 매월 이자를 받기 위해서 통장에 정기예금을 들죠. 가입하죠. 그래서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 놓으면은 이자가 붙어요. 이자는 일종의 수익이에요. 수익을 발생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금은요, 투자 자산이다 라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로부터 만기일자가 1년 이내였다면 당좌자산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또 한 가지 더,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들어오면 또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현금성 자산이지만 어쨌든 당좌자산에 속한다는 거. 그러니까 만기일자를 잘 구분해서 당좌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만 찾아낼 수 있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을 봤더니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1번이었나요? 동일한 자산 구분 항목. 자꾸 자산 구분 항목이 나오고 있네요.
방금 전에 풀었던 3번 문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를 먼저 봅시다.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 마찬가지로 가를 찾습니다. 제시문에서 가는요. 결산정리사항 안에 대변 네, 가 있고요.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와 동일한 자산 구분 항목에 속하는, 즉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무슨 뭐 당좌 자산이니 재고 자산이니 뭐 이런 식으로 구분 항목을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분류와 그 구분 항목에 들어가는 속하는 또 다른 계정 과목을 찾아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답지를 먼저 분류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1번에 바드라움이 나와 있죠. 이 바드라움은 구분 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은요, 크게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유동자산 안에서는 크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이렇게가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좀 많죠. 비유동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 반대로 형태가 없는 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3번 문제처럼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그 자금을 일종의 투자하는 형태로 뭐 또 다른 수익을,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 자산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중에서도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고 투자 자산도 아닌 자산, 그렇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자산은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의 구분 기준은 1년이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지 안 한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유동자산으로, 1년 이상 걸린다면, 현금화가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중에서도 당좌와 재고로 분류하는데, 특히 재고 자산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주로 나오는 거는 상품이라든가 소모품 같은 거, 이런 물품들. 뭐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 이제 원가 얘기도 했으니까 원재료 이런 건데, 사실 수능에서는 원재료까지는 안 나오니까요. 상품, 소모품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금융적인 자산들 있죠. 유동자산 중에서도 금전적인 거는 다 당좌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뭐 당연히 현금 포함될 거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외상매출금이라든가 뭐 선급금이라든가 뭐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게 자산 구분 항목이 되겠죠. 자, 자산 구분 항목 이렇게 분류해 놓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바드러움이 나와 있네요. 1번에. 바드러움 같은 경우는 우리 외상매출금과 묶어서 매출채권으로 분류하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어음을 받았다. 바드러움으로 분류하는데요. 바드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이내에 받을 걸로 간주해서 유동자산, 그 중에서도 당좌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자,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는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기계장치는 보통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생산에 사용할 장치를 기계장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해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을 보유 목적에 따라서 투자부동산으로도 분류하지만 각각 건물, 토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건물과 토지로 계정과목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이 영업용의 경우에, 자, 이렇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투자 목적일 경우에, 그래서 얘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이 지금 4번에 나와 있는데요. 건설 중인 자산 여러분 어느 경우에 분개하죠?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건물, 영업용 건물을
직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던가 혹은 중간중간 건물 중도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요, 형태가 없기는 하지만 향후에 유형자산에 속하는 그 건물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 형태가 있나요? 없죠. 자, 요런 거는 우리 형태가 없는 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자산의 구분 항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4번의 기계장치와 2번의 기계장치와 4번의 건설 중인 자산은 각각 유형자산으로 중복되죠? 얘네들은 답지가 아니겠네요. 정답이 아니겠어요. 그죠? 2번, 4번 거르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한 거래를 먼저 보겠습니다. 8월 31일 날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4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법인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차변, 대변 전부 다 X 처리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대변의 계정 과목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대변에는 그렇죠. 현금이죠. 그리고 차변에는 그 원인이 오겠죠. 법인세의 중간 예납세액. 법인세는 우리 나중에 이제 법인이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세 비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은 기말 결산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지급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중간 예납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중간 정산을 해서 우리의 소득이 이만큼 예상이 되니까 이 정도 세금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미리미리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회계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괄호 안이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뭘로 처리할 거냐면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이상하다. 법인세를 납부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법인세 비용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쵸? 근데 법인세 비용은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 비용은 자산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럼 비용을 지금 미리 납부한 거니까 자산에 속하는 비용, 선급 비용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다른 선급 비용들 있죠. 선급 임차료, 선급 보험료 같은 이런 비용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법인세만큼은 선급 법인세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세를 중간 예납할 경우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선급 법인세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급 법인세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말 결산이 다가왔습니다. 12월 31일 날 결산 시 당기에 부담할 법인세 50만 원이 계상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기에 법인세 비용이 50만 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법인세 비용을 발생시켜 주고요. 자, 아직 이 법인세 비용을 납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만 한 거예요. 이 정도 소득이 있었으니까 요만큼의 법인세가 확정되었구나. 이렇게 법인세 비용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법인세 비용은 발생시켜 주지만 대변에는 실제로 납부가 된 거는 아닙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당기 법인세 부채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50만 원의 일부를 아까 8월 31일 날 중간 예납을 했죠. 그때 회계 처리한 게 바로 선급 법인세였습니다. 여기 있죠. 선급 법인세. 그래서 선급 법인세 그러니까 계약금조죠. 우리 상품 구매할 때 선급금 같은 거 그 선급 법인세를 먼저 없애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만큼을 당기 법인세 부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수능 특강 그 수익과 비용 파트에 보시면 법인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 예납하는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결산 정리하는 거, 마지막으로 실제 확정 납부하는 그 세 단계의 회계 처리가 있으니까요. 수능 특강 책을 한 번 더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까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과 동일한 자산 구분 항목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라. 가에 있는 거 찾았죠? 바로 성급법인세였습니다. 이 성급법인세는 일종의 성급금으로 보시면 돼요. 성급금. 성급금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급금, 즉 성급법인세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즉 오른쪽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또 얘는 지금 재고자산에는 속하지 않아요. 상품 아니고 소모품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에 속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지에서는 당좌자산에 속하는 바드러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런 변동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거래래요. 즉 여기에서는 지금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항목이 모두 다 등장하는 거래를 찾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제시문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빈 막대 그래프, 빈 막대 같은 경우가 유동부채네요. 유동부채는 변동 전과 변동 후로 비교했을 때 증가했죠. 반면에 빗금쳐 있는 막대, 변동 전과 변동 후를 비교해 보니까 반대로 얘는 감소를 했네요. 자, 그럼 다시 얘는 뭘 찾는 거냐?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가 일단 거래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유동부채는 증가해야 되고 비유동부채는 감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써볼까요?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분기했을 때 유동부채는 증가한다. 여러분 부채가 증가하려면 어느 변에 와야 되죠? 맞아요. 대변에 유동부채가 와야 하고요. 차변에는 그렇죠? 비유동부채가 와서 감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자산이랑 부채랑 똑같아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짓는 기준은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상환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고요. 상환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 1년을 초과할 것 같다 하면 우리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게 됩니다.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사채가 있었죠.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요. 유동부채를 증가시키고 비유동부채를 감소시키는 거래를 찾기 위해서 답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금 3만원을 장기간 차입하다. 자, 일단 현금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현금 같은 경우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배제하고 가도 좋습니다. 그럼 장기간 차입하다. 장기자 들어왔으니까 1년을 초과하는구나. 그럼 얘는 비유동이구나. 차입했어. 돈을 빌려왔구나. 이거 부채구나. 비유동 부채가 등장했네? 그런데 그게 다예요. 비유동 부채까지만 등장하고 유동부채는 등장하지 않아서 얘는 바로 배제하고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좀 하나하나 분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지 1번 같은 경우는 현금을 장기간 차입하다 돈을 빌려온 거죠. 현금을 빌려왔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현금으로 분개할 수가 있고요. 자, 금액은 쓰지 않고 넘어갈게요. 대변에는 장기간 차입한 거, 그렇죠. 차입금 중에서도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현금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장기 차입금은 부채 중에서도 비유동 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답지 넘어갈게요. 상품 매출 계약금을 당좌수표로 받았다. 자, 계약금을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둘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계약금을 받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나중에 줘야 하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뭔가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채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뭘 대가를 치르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죠. 먼저 받은 돈 선수금. 선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받았을 당시에는 부채의 증가, 대변에 선수금 처리를 하고요. 차변 같은 경우는 당좌 수표를 받았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수표 중에서 모든 수표 중에서 내가 발행한 수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라고 했죠? 그렇죠. 현금이라고 했어요. 내가 발행한 수표, 즉 당점 발행 수표, 당점이 발행한 당사가 발행한 수표는 전부 다 당좌예금이지만 이렇게 내가 발행한 수표 외에 타인 발행 수표, 가기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등등등의 각종 수표들은 전부 다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발행은 했는데 누가 발행했냐면 내가 아니라 거래처가 발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구분해 볼게요. 현금은 아까 자산이라고 했죠. 자산 중에서도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얘는 당좌 자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선수금 같은 경우는 부채지만은 1년 이내에 보통 상환을 합니다. 뭐 이렇게 계약금 받아놓고 상품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뭐 2년, 3년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은 우리는 유동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년 만기의 사채를 3만 원에 액면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은 전액 당좌이입했어요.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 당좌이입, 당좌이금이란 자산이 나왔기 때문에 부채가 둘 다 등장하지 않는다면 사실 건너뛰어도 좋은데요. 그래도 분개는 하고 가야겠죠. 3번. 일단 당좌이입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당좌예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뭘 발행했죠? 그렇죠.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당좌예금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자산이죠. 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에 속할 거고요. 사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했죠.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나눌 때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사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역시 3번도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현금 3만원을 단기간 차입하여, 얘도 현금이 등장했지만, 자, 그래도 쭉 가볼게요. 단기간 차입하여, 단기간 차입? 그럼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차입금,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구나. 등장했어요, 유동부채. 자, 그 다음에 즉시 만기가 3년 후에 도래하는 동액의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다. 내가 현금, 원래 장기 차입금이 있었던 거예요. 만기가 3년 후인 장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갚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상환할 돈을, 차입금을 또 발생시킨 거예요.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만기에 빚이 있었어. 장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얘를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갚을 돈을 또 빌린 거지. 다시 말해서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얘를요, 원래대로 분개를 하자면, 자, 차입하여까지만 먼저 분개를 해볼게요. 현금을 차입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그리고 단기간 차입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 즉시 뒤에 만기가 3년 후에 도래하는 동액의 장기 차입금을 상환했다. 장기 차입금 상환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뭘로 갚았겠어요? 방금 전에 빌려온 이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된 현금으로 갚았겠죠. 이 거래가 지금 동시에 발생한 거죠. 즉시자 보이죠?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상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차변에 장기 차입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요렇게 회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하다.
이럴 경우에는 분계 어떻게 해요? 보통 즉시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당좌 예입하다라고 하면 현금 받은 분계 따로 하고 당좌 예금하는 분계 따로 하고 이러지 않죠. 현금을 빼고 바로 당좌 예금을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4번 문제도 돈을 단기 차입해 와서 바로 장기 차입금을 상환했어요. 즉시 상환했기 때문에 요 분계가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구하고자 했던 차변의 비유동 부채가 등장했고요. 대변의 유동 부채가 등장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일단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5번까지 분개하고 넘어갈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사용할 업무용 책상입니다. 자, 우리 업무용 책상은 뭐죠? 그쵸. 업무용 책상은 비품이죠. 비품.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품 구입하고 대금은 뭘 줬냐면 3개월 만기에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다. 자, 여러분 이거는 문제와 지금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여러분 뭐라고 분개해요? 다들 지급어음으로 분개해요. 근데요, 지급어음은 여기에서 등장하면 안 돼요. 지급어음이 나오려면 차변에 반드시 상품이 나와야 돼요. 매입, 매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품, 우리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도 상품거래에서만 등장하듯이 지급어음, 받을어음도 상품 거래하고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품을 구입하고 상품이 아닌 비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결국에 비품을 외상으로 산 거죠. 비품 사고 돈을 안 줬어요. 아직 주지 못한 돈, 미지급금 요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얘도 분류하자면 비품 같은 경우는 자산이죠. 자산이지만 얘는 1년 이내에 현금화를 시킬 거 아니죠. 뭐 신입사원 보고 너 1년도 안 되게 1년만 일하고 나가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얘는 1년 현금화 되는데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단 비유동 자산이고 그 중에서도 형태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아직 주지 못한 돈이죠.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 조만간 지급할 돈이고요. 문제에서는 3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 후에 지급할 돈이어서 얘는 부채인데 3개월 만기이기 때문에 1년 이내로 들어와서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정답은 4번이